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복음 형제 자매님들. 자, 오늘 한강 씨의 회복하는 인간, Convalescence, 한강 씨의 아, 회복하는 인간이라는 책을 들고 나와서 북톡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북톡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한강 씨의 고민, 고통, 아픔, 회복, 치유,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확신함을 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뭐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제가 지금 노벨상을 받은 한강 씨의 작품을 여러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년이 온다 했고 시집했고 또 뭐 그동안에 읽은 책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컨벌러슨 뒤에는 아마 흰이라는 거를 하든지 아니면은 베지테리안 채식주의자인데 채식주의자는 좀 너무 세가지고 좀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일단 노벨상이 그 7가지 책을 선정해서 노벨상을 줬습니다. 노벨상 그 받은 7가지 소설이 뭐냐 하면 다 소설이죠. 첫째는 회복하는 인간.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그대의 차가운 손, 히라버 시간, 그 다음에 흰. 제가 지금 뭐 14권인가 샀는데 아직은 작별하지 않는다가 아직 안 도착해서 이건 다시 오더했고요. 이제 아마 7가지는 계속 한 권씩 한 권씩 할 것 같습니다. 여기 한강 씨 자신이 자기 소설은 이렇게 읽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7가지가 어떻게 됐냐면 작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흰,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그대의 차가운 손, 히라버 시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회복하는 인간을 읽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회복하는 인간이라는 책은 2013년도 6월 15일 출판됐고요. 아시아라는 출판사를 통해서 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너무 짧은 단편 소설이에요. short story인데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한국말 영어로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뒤에 여기 해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criticism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어, afterword라고 했죠. 이건 해설. 그 다음에 조현정 씨 문학 평론가가 해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비평의 소리 critical claim이라고 했는데 critical essay 그래서 김병익 또 우찬재 등등 분들이 이것에 이런 것은 좀 한다. 그리고 한강 씨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고 바이링구얼 에디션 한국 대표 소설의 24번째로 선정된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어템트 같아요. 이 아시아라는 출판에서 한국 그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이렇게 쭉 소개하고 있는 건 참 좋습니다.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에세이로 한번 써봤습니다. 에세이를 전체적으로 써봤습니다. 여러 페이지 왔다 갔다 하면서 횡설수설하는 게 아니라 제가 쓴 에세이를 그냥 먼저 읽어드리고 조목조목 한번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은 한국 문학계의 큰 기쁨이자 자부심입니다. 그녀의 작품은 깊이 있는 시적 산물과 실험적인 문체로 인간의 연약함과 고통을 그려내며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달합니다. 특히 그녀의 단편 소설 회복하는 인간은 현대의 상처받은 세대로 자칭되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내적 치유와 회복의 의미를 성찰하게 하는 작품입니다. 제가 내적 치유라는 것을 넣습니다. 왜냐하면 읽어가면서 야, 우리 아내는 내적 치유라는 거 가지고 거의 30년을 스트러글하고 도와줬는데 이 자매는 이 회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잖아요. 뭘 상처를 받았는데 회복한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코멘트 안 하고 그냥 쭉 읽은 다음에 그럼 코멘트 하겠습니다. 한강 작가는 실제로 발목 화상 경험을 바탕으로 회복하는 인간을 집필했으며 이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마음의 고통을 실존적으로 정의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회복 과정을 통해 인간은 죽지 않는 이상 회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복이 단순히 물리적인 회복에 그치지 않고 상처와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스스로를 치유하는 과정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더욱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소설 회복하는 인간은 단순한 이야기의 나열이 아니다.
인간의 회복 과정에 내재된 실존적 고통과 그 치유의 의미를 탐구합니다. 언니의 죽음을 겪은 주인공 당신, 여기선 그 자기 자기를 자기 입장에서 보지 않고 2인칭 그래서 당신이라고 얘기해요. 주인공이 당신입니다. 언니의 죽음을 겪은 주인공 당신이 화상을 입은 발목의 회복 과정을 통해 단순한 육체적 치유를 넘어 마음의 회복과 실존적 고뇌를 마주하는 과정을 그려냅니다. 화상 부위가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묘사하면서도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음을 상태를 보여주며 진정한 회복이란 무엇인지 독자들에게 묻게 만듭니다. 이 작품은 내적 치유라는 개념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상처를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육체와 마음의 고통이 실존적으로 경험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한강 작가는 이 과정에 단순히 고통을 치유하는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며 삶의 일부로 통합시키는 여정을 강조합니다. 회복하는 인간은 또한 독특한 문체와 시점으로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2인칭 시점과 과거, 현재, 미래를 혼재하는 시점을 통해 독자들로 하여금 주인공의 고통과 회복의 과정을 더 생생히 느끼게 합니다.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영원히 회복되지 않게 해달라는 주인공의 기도는 단순히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진실되게 자신과 마주하고 살아가는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역설적으로 회복의 시작점이 되는 기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적 치유를 갈망하며 자신의 상처를 회복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강 작가의 회복하는 인간은 단순히 고통을 외면하거나 제거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더 깊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스스로를 치유하며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소중한 작품입니다. 그녀의 소설은 우리 모두가 겪는 고통과 회복의 과정을 성찰하고 치유와 재생의 희망을 찾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음, 간략하게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 컨벌런스이란 제가 책을 읽으면서 첫째, 이건 뭐 어, 그냥 제 의견이지만 회복하는 인간. 근데 그거를 그냥 영어로 convalescen이라고 명사로 할 때 그 convalescen이 주인공이 되잖아요. 어, 그래서 솔직히 저는 만약 이 아시아 출판사에게 한다면 이거 재판할 땐 그냥 convalescence라고 명사로 하지 말고 아니 제목이 회복하는 인간인데 The Convalescent Human 그래서 convalescent가 형용사 adjective가 돼서 인간이 주인공이 되는 그래서 오히려 이 직역이 더 나았을 뻔했습니다. recovering human 오히려 그 뉘앙스로 더 잘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recovering human이든지 the convalescent human이든지 그래서 이 회복이 주인공이 아니라 인간이 주인공인데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냥 만약 아시아 출판사의 사람이 제 이거를 들으면 그 노벨상을 받은 작품인데 그 제목 자체가 조금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음, 여기에 그 사실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 한강 씨도 그 이러한 그 이게 뭐라 그러죠? 그 불로 막 하는 거 있어요. 침 할 때 뜸 드는 거. 뜸을 들었는데 잘못돼가지고 화상을 입었는데 그걸 그냥 방치하는 바람에 너무나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것이 사실 이 글을 쓰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어떤 컨셉이 아니라 실존적인 그 자기의 체험을 다뤘다는 것도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또 한 번, 또 한 가지 이 번역에 대한 문제가 좀 계속 있는데 사실 이 번역을 한 사람이 굉장한 분이거든요. 보면은, 어, 그 전승희라는 분이 번역을 했는데 뭐 하버드 나오고 뭐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하버드 대학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전승희 씨도 서울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영문학과 비교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연세대학교에서 연구 교수로 재직하며 아시아문 이 게재시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그래서 와우. 그랬는데 사실은 이분의 저 트랜슬레이션 이게 이제 절대적인 어떤
번역이란 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걸 직역했느냐? 아니면 해석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한 예를 들겠습니다. 늦가을 토요일 오후에 인파가 병원 앞 내거리에서 술렁이고 있다.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On a Saturday afternoon in late fall, the crowd at the crossroad in front of the hospital is bustling. 음, 저는 그렇게 번역 안 합니다. 왜? 이건 지금 한국말을 그대로 한 건데 이것은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읽을 때는 거꾸로 해줘야 이해가 되거든요. 우리 언어 어순이 영어와 한국말이 거꾸로거든요. 그러니까 늦가을 토요일 오후에 인파가 술렁이고 있다를 on a Saturday afternoon 똑같이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제가 번역을 했냐면 우리 그 챗GPT 찰리랑 같이 했는데 A crowd stirs at the intersection in front of the hospital on a late autumn Saturday afternoon. 이렇게 해야 우리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왜 그게 익숙하니까. 그죠? 익숙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버스틀링이라는 단어는 사실 술렁이다를 그냥 직역한 것 같은데. 그죠? 어, A crowd stirs at the intersection. 그것이 더 이건 뭐 번역에 대한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음. 여기서 내가 이걸 딱 읽을 때, 야, 이건 꼭 자기가 누구한테 들은 얘기를 쓰는 것 같다라는 감을 잡았었거든요. 예를 들어 정 작가 원 알만한 사람이 이렇게 무식해? 아무리 작은 화상도 제때 치료 안 하면 무섭다는 거 몰라요? 손 자르고 발 자르는 게 남의 일 같아요? 네, 이건 내가 보기엔 이 한강 씨가 선배들한테 그렇게 욕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처음 읽을 때, 야, 이건 너무 생생하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진짜 그러한 거를 겪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언니가 죽었는데 이제 어렸을 때 그 소파 수술이란 걸 했다. 그게 뭐예요? 소파 수술이라는 거는 임신한 그러니까 이 불법으로 의사 병원 소파에 누워서 그 어보션을 하는 그죠? 아이를 띄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 소파 수술을 마치고 나올 때까지 당신은 대기실에 앉아 두 주먹을 움켜쥐고 있었다. 수술실에 나온 그녀를 당신이 멈칫멈칫 붙이려고 하자 그녀는 짜증을 냈다. 병원을 나와 당신이 택시를 잡자 그녀는 뒷좌석에 돌아가며 말했다. 난 좀 누울게. 넌 앞에 앉아. 막 눈이 쏟아질 것 같은 하늘은 아직 한 점의 눈송이도 뱉어내지 못했다. 부모는 물론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고 끝까지 짊어질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언니는 알고 있었다. 그 비밀을. 그래서 이제 언니가 죽어요. 근데 그 언니와의 그 어렸을 때의 비밀, 그리고 언니와의 싸워서 더 이상 보지 않고 죽을 때까지 안 보는 이러한 이상한 관계. 그래서 여기서 이 모든 그 마음의 아픔과 자기의 그 화상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화상이 치유되면서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 책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내적 치유라는 이야기도 안 나오고. 근데 맞다. 조금 요즘 시대들이 스스로 상처받은 시대라고 얘기해. 상처받은 세대. 그리고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게 한국에 와서 지금 4개월째 있는데 한국 젊은이들이 이렇게 정말 한국이 시작한 이후로 이렇게 잘 사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헬 조선이다, 못 살겠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보면 야, 이건 뭐 진짜 먹을 게 없어서 우리가 굶었던 70년도 초, 60년대 말 아니 미국에서 쌀을 안 갖다 먹으면 그죠? 밀가루를 받다 먹지 않으면 완전히 굶어 죽을 상태. 그래서 우리가 분식 센터라는 게 시작한 거 아니에요, 박정희가. 미국에서 밀을 갖다가 이걸 그냥 뿌려가지고 어떻게 먹여야 되니까. 정말 그렇게 그지 발세기 같이 가난할 때도 잘 버텼는데 요즘 세대 애들은 왜 도대체 자꾸 헬조선 그러고 뭐 지옥이라 그러고 뭐 잡이 없다고 잡이 왜 없어요? 뭐 가서 좀 힘든 잡은 많다 그냥 안 하겠다는 거죠. 3D difficult, dangerous, dirty 안 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말로 지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무슨 뭐 버스 운전 라이센스들도 받고 그러면 뭐 한 달에 500만 원, 600만 원 버는데 이건 싫다고. 삼성에 가서 와이칼라 하고 그것만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문제는
젊은 애들이 집을 안 떠나고 그 부모는 돈 뜯어먹고 살고 있대잖아요. 그래서 70대 은퇴한 사람이 한 번도 밥을 하도 안 사가지고 야, 너 좀 밥 좀 사라 그랬더니 내가 지금 애새끼들이 둘이 아직도 나한테 어? 한 달에 뭐 200만 원씩인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저기 용돈을. 그래서 자기는 진짜 이제 친구들이랑 만나서 밥 한 번 살 돈이 없다고 막 울더래. 이게 참 이게 슬픈 상황이죠. 그래서 상처받은 세대라는 건 스스로 상처를 주는 진짜로 무슨 상처받을서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그래서 제가 지금 자살에 대한 책도 쓰고 있지만 이거는 참 이거는 가장 문제가 뭐냐면 생각하지 않는 세대. 그러니까 한 번도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나의 문제는 뭔가. 그죠? 근데 그 세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당신의 언니는 자신을 이제 죽는 그 과정에서 그 언니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언니는 자신을 태우지 말고 땅에 묻어달라고 형부께 말했다고 한다. 그것이 얼마나 그녀다운 유언인지 당신은 알고 있었다. 어린 시절 죽었던 사람이 관 속에서 되살아나는 허술한 리얼리티 드라마를 텔레비전으로 보며 그녀는 당신에게 소곤소곤 말한 적이 있다. 세상에 얼마나 다행이니. 화장해 버렸으면 저 사람 어쩔 뻔했니. 그러니까 언니는 어렸을 때 그 잠비 영화를 보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희망, 잠비래도. 그래서 태우지 말라, 태우지 말라. 여기서 이 한강 씨가 죄에 대한 것을 질문합니다. 자기가 더 추억이기 전에 자전거를 한번 타고 싶은데 그 아픈 화상을 더 추워지기 전에 그 어떤 앞일도 않지 못한 채 당신은 차가운 바닥에 누워 생각한다. 그 전에 꼭 한번 자전거를 탄다면 죄일까? 당신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는다. 구두를 벗고는 때 묻은 흰 운동화를 신고 꺼내 느슨히 끈을 풀어 신다. 다시 석조 계단을 밟아 내려가 원룸 건물의 그느질 마당으로 침착하게 걸음을 옮긴다. 비가 퍼붓는 여름날에도 타고 나가긴 했지만 그때그때 마른 수건 닦아주고 했다. 그러면서 자전거를 타는 것이 죄인가? 근본적인 얘기죠. 음. 지난 8월 당신의 언니가 친정의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형부의 차에 실려 병원을 오가고 있었을 때 당신 그렇게 미칠 듯한 기쁨을 느꼈다. 이제야 살아나네요. 당신의 왼쪽 발목의 구멍 속에서 회백색 조직 가운데 샤프심으로 찍은 것 같은 불그스람 점 하나가 생긴 것을 보고 의사가 말하는 것을 당신은 원한다. 아주 진행이 더디긴 하지만 일단 이게 살아난 걸 보니 수술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그 방치해가지고 살이 다 탑 없어져 버렸는데 누렇게 했는데 거기 뻘건 그죠? 어, 뻘건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몇 페이지 뒤에 가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괜찮아. 진짜 금방 낫는데 시간만 지나면 낫는데 누구나 다 낫는데라고 하면서 죽지 않으면 회복이 되는구나라는 결론을 이 쇼트 스토리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언니가 어, 자기가 당신이 자기가 첫 월급을 타 선물했던 스카프를 그녀가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말없이 돌려주었던 순간을 당신이 끈덕지게 되돌려 기억해 되라는 것을 모른다. 자기가 누나와 언니와의 관계에서 어, 언니는 너무 예쁘고 뭐 정말 가진 거 다 가지고 좋은 사람이랑 결혼해서 잘 떵떵거리고 살고 있고 근데 어떤 그 첫째와 둘째와의 관계에서 그 미미한 근데 그것을 어, 누나가 자기가 선물을 줬는데 그걸 아예 받지 뜯지도 않고 돌려줘서 그 선물이 하루고 하여금 그 사건으로 하여금 그것을 볼 때마다 얼마만큼 내적 치유가 필요한 상처를 받았는가 그죠? 그래서 이 회복하는 인간은 독특한 문체와 시점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안에 시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 한강 씨의 작품을 한강 시화하는 건데 여기서 2인칭으로 쓰는 것. 그래서 당신. 그래서 당신과 나. 그러니까 나라고 하면은 그 하나가 되는데 내가 나를 당신이라고 부르는 사이에 거기 스페이스가 열리죠. 나와 내가 말하는 당신. 내가 말하는 나를 당신으로 할 때 그 안에 그 intimacy,
이것을 얼마 전에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우리 이창호 목사님이 와, 이창호 목사님이 그 interior intimo male, 우리 정말 내 안에 있는 나와의 intimacy, interior intimo male, 라틴어로 그죠? 어, 그래서 어, 우리의 삶은 그러한 어떠한 그 관계에 들어가서 아픔이라는 고통, 키크가르드가 얘기하는 디스페어, 좌절 들어가서 이거를 각각 어, 살아내야 되는 걸 각자 도생이라 그러죠. 각자 도생. 어, 같이 그 순간에 들어가면 그 단계에 들어가면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자식이 있어도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불교가 얘기하는 무념무상, 그죠? 주관적인 견해나 집착을 다 떠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내가 나의 피지컬, 그 화상의 아픔과 나의 마음의 아픔, 그렇죠? 그 인테리어 인티모메어, 내가 정말 내와 내 자신을 함께 깊게 들어가 보면 어, 이 상황을 내가 계속 유지해야 내 자신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 결과적으로 이것이 끝까지 회복되지 않도록이라고 기도하는 여기서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주인공이. 그죠? 어, 영원히 회복되지 않도록 이런 기도가 들어갑니다. 아, 저거 읽어드릴게요. 이게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당신은 수차례 두 눈을 껌뻑이며 생각한다. 지금 당신이 겪는 어떤 것부터도 회복되지 않게 해달라고. 차가운 흙이 더 차가워져 얼굴과 온몸이 빡빡하게 얼어붙게 해달라고. 제발 다시 이곳에 몸을 일으키지 않게 해달라고. 당신은 누구를 향한 것도 아닌 기도를 입속으로 중얼거리고 또 중얼거린다. 와, 이 무신론자의 글 마지막이 기도로 끝나죠. 아닌 누구를 향한 것도 아닌 기도로 입속으로 중얼거리고 또 중얼거린다. 음. Wishing for 음.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럼 죽으려는 건가? 지금 자전거 타다 쓰러졌는데 그게 아니죠. 자기가 확 쓰러지면서 그 아픔, 화상, 쓰러질 때 아픔, 마음의 아픔 이것이 다 하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깨닫는 인테리어 인티모메어라는 어떤 컨셉에서 그죠? 그래서 어, 회복하는 인간 이 많은 사람들이 내적 치유를 갈망하며 자신의 상처를 회복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강 작가의 회복하는 인간은 단순히 고통을 외면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더 깊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스스로를 치유하며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소중한 작품입니다. 그녀의 소설은 우리가 모두가 겪는 고통과 회복의 과정을 성찰하고 치유와 재생의 희망을 갖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저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어떤 크리스찬 리더, 어느 목사님이 한강 씨에 대한 책에 대한 거를 썼는데 한강 씨는 귀신 들린 여자고 이 여자의 책은 읽으면 안 되고 이 여자 책을 읽으면 디프레스가 되기 때문에 읽으면 안 된다. 이런 글쎄, 제가 보기엔 정말 무식하니까 용감하구나. 예, 무식하니까 용감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철학적인 배경도 없고 그냥 단순히 읽어서 이거는 진짜 어떤 미친 여자가 아픔을 치유받기를 원치 않고 고로 귀신 들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걸 보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그런 목사들이 설교하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만이 그 교회를 떠날까? 자, 여기서 뭐라고 써 있냐? 해설. 이걸 어떻게 해설하느냐? 제 해설은 여기까지 끝. 조연정 문학평론가는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요. 치유될 수 없는 인간의 삶의 근원적 아픔. 음,
요것도 제가 좀 바꿔봤어요. 치유될 수 없는 인간의 삶의 근원적 아픔이 아니라 슬픔이 아닌가, 아픔보다는. 음. 한강의 소설에는 언제나 아픔을 간직한 사람들이 그려진다. 이때 그로부터 강조되는 것의 아픔의 원인이나 그것의 치유 과정이 아니라 오직 아픔이라는 상황 그 자체이다. 음. 자, 그 삶을 지탱하는 무수한 통념들, 더 나아가 인간이라는 조건 자체가 견딜 수 없는 폭력이라는 듯 한강의 인물들은 생생한 고통의 감각들을 호소하며 섬세한 강인함으로 이 삶을 가로지르고 있다. 여기서 키워드가 폭력입니다. 폭력. 한강 씨가 계속 다루고 있는 게 더욱이 이 그 베지테리언이라는 데서는 와, 뭐 그때 하겠지만 이 채식주의자에서 어느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나 고기 안 먹어 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한테 귀싸대기를 맞고 폭력이죠. 그 뭐냐? 너 왜 나랑 같은 생각을 안 해? 이런 거죠. 여기 나오네요, 벌써. 한강의 인문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애초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왜? 한강 씨는 예수 안 믿고 구원이라는 컨셉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야? 어떻게 돼? 채식주의자의 영예처럼 삶을 끝장내거나 고통과 더불어 살아가거나 한강의 인물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어쩌면 이 두 가지일 뿐이다. 여자는 사랑하는 언니를 얼마 전 잃었고 장례를 치른 날 산을 내려오다가 발목을 삐었고 치료차 한인회에 갔다가 직접 구라는 뜸에 화상을 입었고 그 상처를 방치해 조직을 도려낼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 소설에 대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자의 상처, 극복과 정을 다룬 소설이라 단순히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가족의 죽음은 누구에게나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지만 언니에 대한 이 여자의 사랑은 특별한 것으로 그려진다. 언니는 특별한 외모를 갖고 있었고 특별한 남자와 결혼했다. 남부러울 것 없이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언니는 평범한 외모의 고집 센 동생에게 그래서 별볼이 없이 살아가는 그녀에게 열등감을 가졌었다. 언니는 마치 냄새가 싫은 음식을 꺼리듯 자신의 인생을 멀리하는 것처럼 보였다. 와, 이게 아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강 씨가 그냥 노벨상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SNS에서 뭐 잘 나가고 부자고 한 사람들의 삶을 오히려 뒤집어 보니까 그 사람들은 오히려 평범한 삶. 안 유명해져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냥 소소한 것에 행복하고 하는 걸 보면 오히려 뭐야 컴플렉스를 느낀다는 거죠. 예? 열등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음. 회복하는 인간이 유독 아픈 소설로 느껴지는 이유를 언니 삶의 불행과 남겨진 동생의 슬픔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충분치 않다. 왜? 동생을 당신이라는 이칭으로 명명하며 현재형의 문장들로 써내가는 이 소설을 자매간 납득할 수 없는 관계의 어긋남 그리고 남겨진 동생의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을 그린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쓴 분이 왜 당신이라고 자신을 당신이라고 그랬나? 그 아픔을 껴안고 가는 것만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작가는 말하는 듯하다. 이게 이제 키어카르드가 얘기하는 아픔은 병이 아니라 디프레션은 병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으로 성숙해는 과정이라고 키어카르드가 이야기합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이건 영어, 한국말로 돼 있어요. 아주 짧고 이건 뭐 한 시간이면 읽습니다. 한국말은 영어는 뭐 한 30분 안에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한번 사서 오히려 자녀들하고 너희들은 아픈 걸 어떻게 생각해? 왜? 제가 지금 자살에 대한 책도 쓰고 있지만 단 한 번도 그 애들하고 앉아서 2시간 동안 한 2시간 정도 요즘 어때? 힘들어? 왜 힘들지? 대화를 안 해서 지금 정신병에 오는 거의 80%가 70에서 80%가 그렇게 2시간만 해줬으면 정신병원에 안 와야 된다고 제 얘기가 아니라 WHO에서 발표했습니다. 좀 그런 시간을 갖는 여유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자, 축원합니다. 다음 북톡에 뵙겠습니다.